저기요, 괜찮으세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유나는 길에서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제발.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린 바로 그 순간, 유나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봄날 같은 행운이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3시, 한울대학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나처럼 환했어요. 유나는 스테이션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로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이 흘러나왔지요. 28살 응급실 간호사 3년차. 야간 전담 근무자로 일한 지도 어느새 2년이 넘었습니다. 서윤아 선생님, 3번 베드링거 교체요. 후배 간호사의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은 종아리가 묵직하게 당겼지만 이 정도는 익숙했어요. 밤새 뛰어다니다 보면 아침엔 다리가 퉁퉁 붓곤 하니까요. 링거를 교체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유나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야간 응급실에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니까요. 선배 간호사들도 유나의 성실한 만큼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서윤아 씨.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수간호사 박미연이었지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유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번 베드 환자 차트 기록, 왜 이렇게 늦어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지금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응급 환자 3명을 동시에 처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미연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또 시작이네. 왜 유독 자신에게만 저렇게 구는 건지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이곳에서 버텨온 것처럼 오늘도 버텨야 했지요. 새벽 5시가 넘자 응급실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출근하며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얼음은 이미 다 녹아 있었습니다. 스테이션 책상 위 작은 액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유나를 무등 태운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그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서정호 씨는 혼자서 2 남매를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빠는 그렇게 믿어. 유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어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이 병원 5층 내과 병동에 누워 계셨어요. 간경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울대학병원 직원이라 입원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지요. 거기에 대학생 남동생 준혁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유나의 월급 통장은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야간 수당을 합쳐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오전 7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를 마친 뒤 탈의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지요. 탈의실을 나서기 전 휴대폰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 도현. 유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한도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바쁜 유나의 스케줄에 늘 맞춰주었지요. 아직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도연은 천천히 해도 된다며 유나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아빠 병실 들렀다가 갈게. 8시쯤 괜찮아? 답장을 보낸 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창가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넓던 어깨는 말라 있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지요. 아빠. 유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리 딸 왔어? 밤새 고생했구나. 고생은요? 아빠 잘 주무셨어요? 유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거칠고 두꺼웠던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유나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병원 밥으로 충분해. 너 돈 아껴야지.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지요. 유나야. 네, 아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아빠한테는.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버지 앞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잠시 후 유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아침 햇살이 병원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저물었어요. 유나에게 내일은 늘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 병실에 들르고 텅 빈 원룸에 돌아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 어떤 날은 동생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이번 달 용돈은 괜찮아. 알바 좀 더 할게. 바보야, 공부나 열심히 해. 돈은 내가 벌잖아. 준혁이 미안해할까봐 유나는 늘 괜찮은 척했어요. 사실 이번 달도 빠듯했지만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으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저녁이면 도연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내일이면 다시 야간 근무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유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며칠 뒤 평범하던 겨울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횡단보도 위에서 쓰러진 한 여자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퇴근 전 수간호사 박미연이 또 한 번 유나를 불러 세웠거든요. 서윤아 씨, 요즘 내 담당 환자들 상태가 왜 이래?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11번 베드 환자, 혈압 체크 시간 늦었잖아. 또 실수야? 유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응급 환자가 2명이나 동시에 들어왔었어요. 혼자서 처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미연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병원 정문을 나서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목도리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어요.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유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병실에 들르지 못했지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꼭 들러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유나는 멈춰 서서 기다렸지요. 그때 반대편 인도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검정 코트를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실에서 풀린 인형처럼 흔들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이었지만 좌우를 살피고 뛰어갔습니다. 쓰러진 여성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기요,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어요. 뛰지 않았지요. 심장이 멈춘 거였습니다. 유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성의 가슴 위에 양손을 포개고 온 힘을 다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깊게, 빠르게. 응급실에서 수없이 해왔던 동작이었지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 지금 신고할게요. 유나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제발, 제발. 속으로 빌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을 때 유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성의 몸 위에 덮어드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시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저같이 가도 될까요?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서요. 구급대원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신가 봐요. 네, 타세요. 구급차는 세빛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한울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었지요. 유나는 구급차 안에서도 여성의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에게 인계한 뒤에도 유나는 대기실에 남아 경과를 지켜보았지요. 30여 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아,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이시군요.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모두 한울대학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장 최근 발신 번호는 5층 내과 병동이었지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지요. 여보세요, 5층 병동입니다. 저 501호 서정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어디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기실을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울대학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 거리가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 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5층 병동에 도착하니 복도에서 당직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제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심정지가 왔고 최선을 다했지만 4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나의 귀에 그 이후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유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천을 들추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제가 없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남들처럼 외면했다면, 30분만 더 일찍 왔다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을 믿고 뛰어갔는데 돌아온 건 이런 결과였습니다. 유나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숨이 막혔지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유나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의 삶을 뿌리째 흔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한울대학병원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빈소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얼굴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지으시던 그 미소였어요.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유나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그게 전부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 준혁에게는 아버지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차마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례비도 없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요. 유나는 빈소를 지키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장례 첫째 날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 두어 분이 다녀갔을 뿐이었지요. 유나는 빈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수간호사 박미연이었습니다. 복귀하면 사직서 쓸 준비해. 내가 담당했던 환자 건 문제 생겼어. 유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무슨 환자 건이라는 걸까요? 경조 휴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이 맡았던 환자들은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조였어요. 장례 둘째 날 오전,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행정팀장 최성호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병원 내에서 실세로 통했지요. 박미연과 가깝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네, 전데요. 장례 중에 미안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며칠 전에 내가 담당했던 환자 있잖아. 합병증으로 사망했어.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근무 기록을 보니까 내가 처치 시간을 놓친 것 같더라고. 수간호사한테도 보고가 올라왔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제 시간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 서윤아 씨.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좋게 끝내줄게. 버티면 면허까지 갈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자신이 처치 시간을 놓쳤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제 시간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록도 꼼꼼히 남겼고요. 그런데 왜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까요?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근무 중 우연히 행정팀장실 앞을 지나갔을 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최성우와 박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번 달 장비 구매 비용 내가 처리해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요, 팀장님.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냥 업무 이야기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장비 구매는 행정팀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제 라인을 거쳐야 하는데 내가 처리해뒀다는 말은 혹시 횡령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우연히 들은 자신을 입막음하려는 건 아닐까요? 유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 유나는 결심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유나야? 왜 연락이 없었어? 걱정했잖아. 도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유나야,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오지 마.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말이. 나 이제 너한테 짐밖에 안 돼.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례비도 없고 병원에서는 나 해고하려고 하고 누명까지 씌우려 해. 이런 나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유나야,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 헤어지자고. 유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 내 인생에서 나 같은 사람은 짐밖에 안 돼. 유나야, 잠깐 내 말 좀. 유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빈소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흰 국화꽃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지요.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맨날 그러셨잖아요.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아빠, 저 그 말 믿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지요. 엄마 없이 저랑 준혁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이제 아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어요.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 없었어요. 유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국화꽃 향기만이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빈소에서 유나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직장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의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빈소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지요. 준혁이었습니다. 누나. 동생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 어떡해? 병원에서 연락 왔어. 누나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나한테 연락한 거래. 준혁이 빈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동생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유나는 준혁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누나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누나.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몰랐어. 두 남매는 한동안 아버지 영정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장례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이 빈소를 지키는 동안 유나는 잠시 복도로 나와 찬 공기를 마셨어요. 그때 고개를 돌리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고급스러운 검정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유나야.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전화 끊지 말랬잖아. 아무리 밀어내도 난 안 갈 거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걸까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도연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흰 국화꽃 앞에 서서 영정 사진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화를 마친 여성이 유나를 돌아보았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며칠 전 새벽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려있던 얼굴빛은 이제 건강하게 돌아와 있었지요. 어르신? 유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성도 유나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그날 나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나야, 소개할게. 우리 어머니야. 유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응. 한정숙 여사. 한울대학병원 이사장이시기도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구했던 분이 도연의 어머니라고요? 게다가 한울대학병원 이사장이라고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정숙 여사가 유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내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다들 그냥 지나갔지.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뛰어왔어. 젊은 아가씨가 무릎 꿇고 가슴을 눌러주더라. 자기 외투까지 벗어서 덮어주고.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들었어. 조금만 늦었어도 나는 그대로 갔을 거라고. 내가 나를 살린 거야. 한정숙 여사의 손이 유나의 어깨에 닿았어요. 그런데 도연이한테 오늘 연락이 왔더구나. 여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한울대학병원이래. 그래서 같이 왔지.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와보니까 내가 여기 있었어. 나를 살려준 아이가. 유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저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어르신 살리느라 병원에 늦었어요. 30분만 더 일찍 왔으면 아버지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유나는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근데 저 그 말 믿고 뛰어갔는데 돌아온 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정숙 여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유나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내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숙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살렸어. 그리고 내가 여기 왔잖아. 이게 돌아온 거야. 유나는 멍하니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장례비 걱정되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던데. 도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유나가 병원에서 누명을 쓰게 됐대요. 수간호사랑 행정팀장이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것 같아요. 한정숙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미연 수간호사와 최성호 팀장이지. 유나가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두 사람 전부터 수상했어. 내부 감사를 넣으려 했는데 증거가 부족했거든. 여사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유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박미연의 지속적인 괴롭힘, 최성호의 협박 전화, 우연히 들었던 횡령 정황, 조작된 근무 기록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정숙 여사는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내부 감사를 시작하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유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장례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아니에요, 그건. 아가야. 여사가 유나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내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갚겠니?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도연이 유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다시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어. 유나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잃을까봐. 도연아, 힘들 때 밀어내지 마. 같이 버티자. 응.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숙 여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은인을 만났구나. 내가 도연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유나야. 빈소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온화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지요. 아빠, 보이세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을 믿고 뛰어갔던 그날 새벽. 아버지의 임종을 놓쳤지만 대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벗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울대학병원에는 조용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한정숙 여사의 지시로 시작된 내부 감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것들을 드러냈지요. 행정팀장 최성호의 횡령 내역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장비 구매 비용 조작, 허위 영수증 처리, 병원 예산 유용. 3년 동안 빼돌린 금액만 수억 원에 달했어요. 궁지에 몰린 최성호는 모든 책임을 박미연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박수간호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배신당한 박미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뭐라고요? 팀장님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증거 다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공모의 전말을 쏟아냈어요. 유나의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것도 그녀가 횡령 정황을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입막음하려 한 것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최성호는 해임되었고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박미연은 근무 기록 조작과 직원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간호사직에서 해임되었지요. 유나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오히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용감한 응급처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였지요. 표창식이 끝난 후 복도에서 박미연과 마주쳤어요. 박미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년 동안 유나를 괴롭혀왔던 그녀의 첫 번째 사과였지요. 유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유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니. 대기실 문이 열리고 동생 준혁이 들어왔어요. 누나 진짜 예쁘다.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동생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어요. 너도 멋있어. 우리 준혁이 다 컸네. 누나가 고생해서 내가 클 수 있었지.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유나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바보야, 오늘 우는 거 아니야. 버진로드를 걸을 때 유나는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새벽 횡단보도 쓰러진 여인, 차가운 바닥 위에서 했던 심폐소생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눈을 감으신 아버지.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사람을 구했느냐고. 스스로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남을 도우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들. 그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지요. 식장 맨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유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숙 여사가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습니다. 여사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전 이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새벽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낯선 사람을 위해 뛰어든 아이입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줄 만큼 따뜻한 아이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렀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한정숙 여사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렴.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후, 유나는 도연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묘소 앞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유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요. 아빠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돌아왔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듯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묘소를 감싸 돌았어요.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지요. 도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돌아왔어요.